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4월이 시작됐고요. 이제 우리 이론 완성반의 마지막 우리 교과 교육론 시간이 됐습니다. 뭐 1월, 2월, 3월 뭐 어느 달도 쉬운 달이 없었으나 이 4월 달만큼은 또 더더욱 우리 이제 5월로 가기 전에 마지막 이론을 완성해야 되고 또 4주라는 아주 어떻게 보면은 긴 시간이에요. 우리한테는 한 달이라면은 뭐 모든 걸 한번 다 볼 수도 있는 시간이지만 강의로서 한 달 동안의 이 교과 교육학에 관련된 내용들을 전부 한 번씩 보고 지나간다는 설명하고 지나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한 기획이었고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는 제가 각오는 하고 어, 되도록이면 우리 4주 안에 끝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또 뭐 무작정 맞추려고만 할 수는 없고요. 우리 뭐 확실할 때까지 해야 되니까 결국 뭐 보강이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올해는 진짜 보강 없이 해보겠다 노력을 해봤는데 가능하면 그 강의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맞추려고 애를 쓰겠지만 지금 뭐 교재를 준비하다 보니 하여튼 양이 좀 많아졌어요. 우리 1, 2, 3월에 하던 방식으로 가다가는 정말 4주 안에는 어렵다. 그래서 24강 이상이 분명히 될 것이고, 우리 뭐 지금 도덕 심리학하고 도덕 교육만 하더라도 그 목차가 대략 한 25강 정도 되고, 25장 정도 되고, 거기다가 뭐 수업 모형 해야죠. 또 교육과정 평가, 뭐 이런 것까지 하다 보면은 한 달이라는 시간이 정말 어떻게 정신없이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다행인 것은 어쨌든 우리 사상 시간보다는 이 어쨌든 교육론은 우리 교육학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스타일에서 뭐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교육학을 두 번 하는 셈이잖아요. 20점을 두 번 하는 지금 거의 아마 유일한 전공이 아닐까. 우리가 사실 유리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질릴 수도 있는 어, 그런 상황이 좀 있다. 어, 그래서 우리 교과 교육론의 그간의 7년의 역사를 살펴보면 잘 안 보이실 이 표를 좀 진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기술을 좀 습득을 해야 되는데 크게 보면 이제 교육 과정하고 교수 학습 방법 그리고 도덕 교육 이론 그리고 발달 심리학 이렇게 분야를 억지로 나눠 보면 뭐 이렇게 나눠지긴 한데 사실 이 둘은 너무 맞물려 가니까 사실은 좀 어려운데 여기 뭐 교수학법까지도 사실은 묶여 있는 셈이죠. 2020년만 보더라도 우리 아주 사이좋게 한 문항씩 그리고 두 문항씩 그러니까 배점이 최근에는 22점, 21점, 22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문제 정도는 이 교과 교육론에서 더 나온다는 얘기죠. 뭐 서양 사상에서 이 점을 빼온다든지 사회 사상에서 이 점을 빼온다든지 동양 사상권은 좀 잘 지키는 것 같더라고요. 20점을. 그래서 요즘에는 그리고 결합형이 좀 나오잖아요. 응용윤리와도 결합하고 서양 사상하고도 좀 결합하는 그렇기 때문에 뭐 딱 아주 내 분야로 나뉘기는 하더라도 이렇게 아주 뭐 20점씩 나뉜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뭐 작년 주제만 보더라도 뭐예요? 회복 탄력성이었죠. 그리고 도덕 딜레마 토론 그리고 반드라 나왔고요. 그리고 나바에즈, 어, 나바에츠, 그리고 역시 콜버그, 나딩스. 음. 하여튼 나올 사람들은 돌려가면서 계속 나온다. 그리고 뭐 연속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도 워낙에 우리 거의 한 20명 가까이 되잖아요. 나올 수 있는 그 인물형과 주제는 뭐 20개가 넘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 교과 교육론을 처음 접하시거나 뭐 전공이 이쪽 계열이 아니거나 또 철학 전공이시거나 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아마 괴로운 내용일 수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비슷비슷한 내용이고, 음,
또 뭐 계열별로 나눠보면 나눠지지만 또 그 경계선에서 항상 서로 비판하고 더 나은 걸 찾기 위해서 이 등장하는 이론들이기 때문에 뭐 사실 역사적으로 추적하기도 애매하고요.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분절적인 주제별로 이렇게 그냥 그 사람의 무슨 이론 뭐 이런 분위기로 가는데 저도 사실 그 챕터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 이리 고민하고 저리 고민해봤지만 또 여러분들한테 또 다른 혼란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사실 5, 6월, 7, 8월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뭐 제가 여기서 도덕교육 이론서를 하나 쓸 필요는 없고요. 가장 정제되고 압축된 내용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 너무 양이 많잖아요. 뭐 분량의 양보다도 그 수많은 용어들과 사람들이 엉켜 있는 이걸 이제 또 실제적으로 문제로 풀어내려면은 또 만만치 않고 해서 2019년 보시면 네 가지 핵심 가치 교육과정에 그 성실에 대해서 물어봤죠. 사실 이쪽 문제들은 또 이렇게 보다 보면 굉장히 우리의 상식에 부합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또 맞춰 내시잖아요. 이런 거 이제 틀리면은 굉장히 막 안타깝고 타격이 크죠. 어쨌든 간에 교과 교육론은 마저도 그렇게 기분이 썩 좋은 게 아니고요. 틀리면 좀 타격이 크죠. 음, 왠지 그런 느낌이에요. 협동학습 나왔고요. 가치 분석 수업 모형. 수업 모형도 최근에는 아주 안정적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반드라. 2년 연속 나올 줄 몰랐겠죠, 여러분? 그리고 레스트 블라지 얘기. 그 다음에 2018년 교과 역량에서 나왔고요. 커센바움, 인격교육론, 그리고 튜리엘, 콜버그. 콜버그는 이제 서술형 10점짜리가 나왔었죠. 벌써 2년 전 얘기네요. 오래됐어요, 이제. 그 다음에 뭐 2017년에도 도덕과 내용 설정 원리 중에 가치관계 확장법. 하나하나의 그 의미와 쓰임새들을 우리가 반드시 꿰고 있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가치 분석 수업 모형, 그리고 길리건 나딩스, 그리고 콜버그 또 나왔죠. 블라지. 2016년에 이제 나바에츠 도덕 전문가, 그리고 리코나, 레스트. 여기 나온 사람들이 다 우리의 이제 다 이번에 4월 달에 또 각계격파 해야 되고 각계격파 하면서도 또 비슷한 거는 서로 비교하면서 비판해야 되고 이게 훈련이 참 잘 돼 있어요, 여러분들. 쓸 수 있고 우리가 이제 10점짜리는 사실 없어졌기 때문에 정말 또 어떻게 보면 더 단편적이고 한 용어의 쓰임, 의미, 그렇죠? 적용 이런 것들을 반드시 훈련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도덕과 가치 덕목 또 나왔고요. 사회 행위 모형, 그리고 맥킨타이어 덕교육, 그리고 레스트, 콜버그 뭐 맨에 나오죠. 피아제.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2014년 예전 거는 사실 뭐 의미는 있지만 뭐 최근의 경향이 중요하고요. 어차피 최근 경향과 기존 기출을 맞춰서 만드는 게 지금 제 교재고 이번 4월 달에 할 강의 내용이기 때문에 뭐 이전 거가 뭐 없다고 해서 걱정하실 거 없고요. 2014년에는 이제 도덕 교육의 필요성과 의의. 우리 사실 다른 전공 같으면 이런 거 생각 안 할 텐데 우리는 항상 좀 이런 거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도덕은 왜 필요하냐? 그 왜 대답해야 되는지 저는 사실 철학 전공을 한 사람으로서 좀 별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어쩔 수가 없. 그래도 뭐 내는 문제는 풀어내야죠. 그 다음에 근거 정립 모형, 그 다음에 공동체주의적 인격교육론, 밴드라 떠나왔죠. 튜리에. 벌써 이렇게 지나가는 이름들을 보시면 기존에 공부를 어떤 책이든 가지고 해보셨던 분들은 우리 또 그 다른 책하고 달리 우리 그 분과와 달리 교과 교육론 부분에는 몇 개 좋은 책들이 있잖아요. 뭐 어떤 의미의 좋은 책이냐고는 묻지 마시고 우리가 공부하기에 좋은 책들이 조금 있죠. 사실 그 정도 정리를 잘 돼 있는 책들이 서양 사상 쪽에도 없고요. 동양 사상 쪽에도 없고 사회 사상 쪽에도 없잖아요. 막 우리 이것저것 들춰가지고 뭐
봐야 되고 또 뭐 이렇게 개론서라고 해서 봐봐야 또 부족한 게 있어 자꾸 채워 넣는데 대체로 적어도 우리가 보고 있는 서너 권의 그 개론서들 이쪽 저도 뭐 그쪽 바탕으로 해서 정리할 수밖에 없었고요.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고 어쨌든 이 강의를 위해서 교재를 만들고 강의용 어떤 정리를 만들다 보면 잘된 책들을 보다 보면 이 책은 참 정리가 이 부분은 잘 됐구나. 그 몇 가지를 결국 소위 말하는 이제 짜깁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공부하시잖아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도덕 전문가가 되라고는 하지만 지금 당장에 우리가 해야 될 의무는 뭐예요? 시험에 높은 점수를 받아서 앞자리에 서는 것밖에 없잖아요. 합격이라고 뭐 표현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거기서 우리가 실적을 안 보여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오는 패턴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공부할 수밖에 없죠. 이제 와서 뭐 인물 하나당 하나당 나오는 뭐 논문들을 다 찾아서 볼 수도 없고요. 다행히 이제 그 전공에 소위 이제 석학 좀 젊은 석학 분들이죠. 그분들이 쓰신 저도 보고서 역시 어 많이 가르치시고 해본 분들이라 교재 자체도 상당히 정제되게 사실 뭐 제가 새로운 교재를 쓴다고는 했지만 교재라고 할 것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분들 것들만 잘 정리해도 여러분들 대신에 제가 정리를 했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서 그대로 따라가시다가 어, 뭐 부족한 부분이 혹시라도 발견되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더 좋겠고 채워 넣으시면 돼요. 그럼 그만큼 여러분들이 갖추어진 게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고요. 만약에 못 발견하시는 부분이라면 이것만이라도 일단 해놓고 오류를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간단하게 우리 경향이랑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지 뭐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특별히 그냥 여기는 이해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이해하고 그리고 주요 용어들은 어떤 그 권위 있는 개론서들에 있는 용어들에 맞춰서 번역어들이에요. 다 보면 그죠? 정말 번역어기 때문에 특히나 이해하기 더 어려운 거죠. 그 의미 한자어 우리는 또 여러분 세대는 한자어 감각이 적어도 저보다는 아마 교육 과정상 좀 덜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 감수성을. 근데 저희 세대는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그나마 좀 마지막 끝세대라 이래서 이렇게 번역했겠구나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극복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것만 잘 극복하신다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수월할 텐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냥 암기를 일단 기본으로 하시고 이해를 나중에 하시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암기가 되고 나면 그림이 거미줄이 좀 이렇게 체계가 생기죠. 음. 그러니까 하여튼 누구나 다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겹고 잘 안 되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저도 강의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신학문을 습득한 셈이거든요. 음, 뭐 저도 어렵습니다. 이게 뭐 다 외우지 여러분처럼 다 외우는 건 아니어도 또 어느 정도 얘기를 하려면 자연스럽게 또 암기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서로 비교도 해야 되고 하니까 같은 여러분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니까요. 여러분들 하여튼 매주 할당되는 양의 이 강의를 꾸준히 따라오셔야 됩니다. 하여튼 시작을 그럼 해 볼게요. 본격적으로 이제 발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도덕을 지금 가르치실 분들이잖아요. 도덕. 결국 도덕 앞에 어, 이 도덕 교육을 위해서 있는데 도덕 교육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기본적인 학문이 이제 도덕 심리학이라는 거죠. 도덕의 교육에 있어서 어떤 바탕이 되는 도덕 심리학 이 여기서 나온 이론들을 바탕으로 도덕 교육론들이 이제 체계화되고 발전해 왔다. 이제 이게 이제 우리 도덕 교육론의 기본 중의 기본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발달에 대해서 음,
발달이란 말을 여러분 중에 뭐 모르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 아니에요. 뭐가 어쨌든 좋아지거나 이런 의미잖아요. 더 나아지거나. 어. 그래서 이제 발달은 보통 긍정적인 변화를 우리는 발달은 좋은 좀 긍정적인 의미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음, 좀 더 포괄적인 의미의 발달이란 건 뭐죠? 한 개인의 일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가 오는 것은 발달이다. 그런 양상과 어떤 과정 자체를 발달이라는 용어에 묶어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주로 아동 청소년기, 그러니까 어른 된 이후에는 그냥 다, 그래서 기성세대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미 다 뭐 완성됐다고 해서 주로 아동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긍정적인 변화를 발달이라고 봤다면 요즘에는 부정적 변화도 발달 개념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도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는 거죠. 또 이제 발달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주로 이제 심리학이 중심이 되겠죠. 심리학 용어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규명이 안 된다는 거를 오랜 연구 결과로 이제 알게 됐고, 철학, 인류학, 신경과학, 생물학 등 학제 간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제 오늘날의 발달 연구자들의 이제 공통된 인정이죠. 그리고 또 모든 발달이라는 것은 또 맥락이나 환경 없이는 또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맥락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러한 이제 발달, 뭐 다른 거 발달이 아니죠. 인간의 발달이잖아요. 인간 발달을 둘러싼 논쟁에는 이제 유형이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압축이 되는데, 인간은 과연 능동적인 존재냐, 수동적인 존재냐, 발달하는 데 있어서 내가 알아서 하는 거냐, 아니면 어떤 영향을 받고 누가 시켜서 하는 거냐. 사실 이것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나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데 막 어려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중에 이제 좀 부모가 되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부모가 됐는데 이제 부가 됐는데, 그러고 보면은 또 이렇게 어느 순간 나는 되게 걱정을 많이 하고 누구 자식들에게 뭘 시키려고 하는 존재고, 알아서 못할 거야 하는 뭐 불신이 있고, 어려서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이런 문제가 당장에 우리가 첫 번째로 다가오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어떤 발달할 수 있는 본성을 타고나느냐 이미. 그래서 그게 자연적으로 드러나는 결과냐, 아니면 어떤 환경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양육받은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냐. 어, 그래서 이 두 번째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문거리가 되고요. 논쟁거리가. 세 번째, 그리고 아주 양적이고 연속적인 과정이냐, 나이가 들어가면서 알아서 쌓이는 거냐, 아니면 그러한 양적인 거에 떠나서 질적으로 확 도약하거나 구별되거나 하는 이런 단계를 거치는 불연속적 과정이냐, 이런 것도 다 이 안에 녹아들어 있는 거죠. 이 세 가지 관점을 한번 잘 앞으로도 놓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파고 들어가는 우리의 이론들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어떤 입장이구나를 여러분 스스로 묶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묶어드리기도 하지만 그런 시야가 여러분들 생겨야 이 어쨌든 도덕 심리학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서. 어, 뭐 어떤 강의든 이 인간 발달과 관련한 강의들은 결국 이 세 가지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시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도덕 발달에 있어서 이 세 가지 심리학적 이 패러다임이 영향을 다 준다는 전제를 깔고 있죠. 연구 성과가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고요. 크게 이제 행동주의, 성숙주의, 그리고 구성주의 이렇게 돼 있죠. 이름 안에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있잖아요. 한자어적인 감각. 이게 이제 있으신 분들은 단어만 들어도 어느 정도는 또, 아, 요런 거겠구나. 아, 구성이란 말을 썼네. 뭔가 이거는 종합하고 뭔가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야. 이런 걸 딱 감수성을 가지셔야죠. 그래서 행동주의는 주로 경험주의적인 관점에서, 성숙주의와 구성주의는 유기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적인 요소 그리고 유기체적 요소의 역할, 인간 보존과 양육의 중요성들을 다 이 안에서 포함하고 있는 주제들이죠. 먼저 하나하나 보면 행동주의적 패러다임, 뭐 대표적인 사람들의 이름을 뭐 써놨는데 이제 다 다룰 사람들이죠. 그래서 행동주의적 패러다임은 뭐냐 이거죠.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행위를 관찰하고 연구하면서 이 심리적인 것을 판단하는 것이죠.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적 조건에 의해서 조절 가능한 학습의 측면을 더 초점을 맞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의 개인차에 있어서 어떤 인간의 내적인 특성 그리고 타고나는 거 있죠. 유기체적 요소 이런 것을 가장 제한적이고 최소화시키려고 해요. 그 의미를. 그래서 발달은 뭐냐? 연속적이고 특정한 방향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이가 큰 문제가 될 게 아니다. 연령의 중요성을 갖지 않는다. 발달 단계라고 자꾸 이렇게 이론적으로 만들어내는데 이거는 결국 이론가들이 자기의 편의성을 위해서 내 연구에 전달 나 이런 연구를 해서 이렇게 체계화 시켰어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러니까 막 폄하하려면 이제 자료 수집 그리고 종합 왜 틀이라는 거죠. 단계라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행동주의자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고 오히려 낮게 평가를 하죠. 그 다음에 성숙주의적 패러다임을 추구하는 이제 대표적으로 누구겠어요? 프로이트, 에릭슨, 로저스 이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변화의 과정을 성장하는 측면에서 성장해 나간다. 그래서 어떤 환경적인 요소를 크게 또 얘기하지 않는 직접적 관련이 되지 않는다. 매우 제한되어 있다.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발달은 어쨌든 불연속적 단계의 계열성으로 설명한다. 이게 뭐예요? 나이가 들면서 나아간다는 거죠. 프로이트 뭐 5단계로 얘기하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단계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구성주의는 뭘까요? 구성주의 패러다임. 뭐 듀이를 잘 아시는 피아제 콜버그 이전과 이후잖아요. 사실은 이 도덕 심리학이라는 것 자체는 콜버그가 한번 역사 일단락 짓고 끝났다고 생각했더니 다시 더 많은 논쟁들이 어, 콜버그에 의해서 그리고 콜버그를 계승하면서도 또 비판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 고대 사상가들이 얘기를 던져놓은 덕분에 우리가 거기에 비판하고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서양 철학이 확 범위가 넓어졌듯이 뭐 콜버그의 역할이 도덕 심리학에 있어서는 굉장히 크고도 깊고도 넓잖아요. 그래서 이 구성주의 패러다임은 뭐예요? 환경, 이 환경과 개인의 어떤 인지, 내적 성향, 내적인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한다는 거죠.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달이 진행된다. 그러니까 항상 앞에의 연구 성과들 중에 좋은 점을 취하는 건 우리 후속 세대가 유리한 점이 그런 거잖아요. 그 선구자들이 한 그 노고도 있지만 그 노고를 바탕으로 우리는 더 좋은 연구를 뽑아낼 수 있는 것이죠. 구성주의의 역할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발달이라는 것은 상호 역동적인 평형 상태라는 거죠. 서로 간의 평형 상태를 지향하는 성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숙주의 그리고 사회적 물리적 요소 간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라고 발달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얘기해 볼게.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도덕, 교육, 그리고 학습이잖아요. 학습. 그러니까 어떻게 도덕을 우리가 가르치고 또 학습을 할 것이냐, 학생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문제는 결국은
지식이란 뭘까? 어떻게 우리가 지식을 제대로 습득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그러니까 철학적인 문제면 인식론일 텐데 인식론과는 또 다른 아주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어, 가르치고 배울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연관이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지식의 본질과 기원에 있어서 이 세 가지 패러다임이 결국은 어, 이 도덕교육론의 다양한 이론들을 양산하게 되는 거죠. 행동주의적 관점에서는 지식을 뭘로 봐요? 관념의 연합으로 보죠. 관념들이 연합하는. 그리고 성숙주의적 관점은 뭐예요? 타고난 본성이 발현하는 거. 그럼 구성주의는 역시 상호작용이죠. 유기체와 환경 간의 상호작용으로 우리가 지식이 획득된다. 이렇게 보면 뭐가 맞을까? 우리가 이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 각각의 이 이론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결국은 우리가 종합해 내는 것이 이제 오늘날의 연구 트렌드라는 거죠. 그 최신 연구들도 요즘에 나오잖아요. 뭐 나바에즈나 하이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러한 연구들을 하면서 어느 한쪽을 배제하거나 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다 하나라도 끌어들여서 어떻게 보면 구성의 최절정을 달하는 거죠. 구성주의에. 그래서 각각의 이제 특징들이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이 지식의 기원과 본질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각각이 추구하는 방향이 설정이 된다는 거죠. 행동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본 인간은 수동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알아서 잘 못해, 이거죠. 행동주의는. 그래서 인간은 기계와 같고, 그래서 기계와 같이 작동하는 사고고, 사고도 기계와 같고, 그래서 환경이 에너지나 정보를 공급해줘야 돼요. 소스를 넣어줘야 돼요. 유기체는 그것을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행위 표출하는 거죠. 그것에 따라 어떻게 행위하느냐를 우리가 살펴본다는 거죠. 인간의 사고라는 것도 결국 경험이 들어올 수 있는 백지 상태를 막 그려줘야 되는 거죠. 이런 경험, 좋은 경험들이 들어가면 유리하겠죠, 아무래도. 정보가 그리고 많이 들어가야죠. 되도록이 좋은 정보가. 그래서 정보가 입력되고 저장되고 나중에는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컴퓨터와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관찰 가능한 행동이 있을 것이고 그 행동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바라볼 것이냐 거기에 초점을 두는 거죠. 당연히 경험론 뭐 백지하면 뭐겠어요. 경험론이죠. 그리고 심리학적 연구에서 중심적인 전통이죠. 행동 심리학. 그래서 이 행동주의자들은 결국 우리 이 실제라는 건 뭐냐? 인간의 외부의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죠. 이 실제들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발달과 함께 인간의 사고에 생성되는 1차적인 인상이죠. 이 인상을 통해 어떤 실제 모사가 자기에게 내면화되는 것. 경험론자들의 얘기들이 영향을 많이 미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발달은 뭐예요? 행위가 축적되면서 끊임없이 축적되면서 나오는 공통된 행위 이런 걸 패턴 같은 걸 연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최종 목적이 뭐겠어요?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다. 예측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행동이 뭔지를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주의자들은 결국에는 그 행동의 의미 그리고 이유 이런 것들이 어떤 일반화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숙주의적 관점은 뭘까요? 성숙, 음, 몸이 커지는 성숙, 내면적 성숙이 깔려 있는 거죠. 내적으로, 속이 꽉 찼어.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음, 속이 꽉 찼다는 표현을 달리 얘기해 보면은 내면적으로 성숙했다는 거잖아요. 음, 내면이 올바른 발달 단계를 거쳐서 어른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고의 발달, 우리의 이제 사고의 발달, 지식이라는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 동식물이 자라는 성장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 아동들은 우리 이제 발달의 기본은 뭐예요? 아주 어려서부터 길게 청소년기, 뭐 성인들의 발달도 얘기하지만 주로 집중되어 있는 건 아동과 청소년기잖아요.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청소년기, 중고등학생들을 이제 가르치는 교사가 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 잘 돼 있는 거 있어야 되는 건 맞죠. 근데 이제 너무 지나치게 보면 이론적이라는 거죠. 주요 이론 몇 개만 집중적으로 해서, 그죠? 나머지 이론도 섭섭하겠지만 그분들은 주요 이론이라는 걸 딱 정해놓고 그 부분에 집중해서 사례 위주로, 뭐 물론 시험 문제도 사례 위주로 나오긴 하지만 조금 더 심층적이어도 괜찮죠. 근데 이제 우리 시험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평가가 객관적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점점 더 문제를 분절화시키고 가로넣기 많이 내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 하나하나를 우리가 명확하게 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동들은 어떻게 하냐? 알 필요가 있는 것, 그것을 특정한 정보 혹은 지식 획득을 위한 규칙 또는 구조의 형태로 어떻게 해요? 타고난다. 이 타고나는 거를 어떻게 뽑아내느냐죠. 타고나요. 그래서 인간이 많은 점에서 서로 비슷해지는 이유는 유전 특성이나 성숙의 청사진에 있어서 유사성을 갖는다는 거죠. 인간은 대부분 어느 정도 비슷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 대부분 인생의 같은, 보통 사춘기 때는 다 사춘기고 또 한 20살 무렵엔 또 20살 무렵이고, 이런 이제 유사한 발달적 변화를 경험하도록 하게 돼 있다 우리는. 이게 이제 성숙주의적 관점이죠. 그래서 자신이 갖는 경험의 성격은 어떤 본능적인 요구, 내 안에 내면에서 막 끌어오르는 요구와 환경, 그걸 함부로 할 수 없는 주변의 환경들 간의 충돌, 그렇죠? 갈등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요. 뭔가 환경과의 이 갈등을 겪으면서, 그래서 성숙주의에서는 주로 뭐냐, 내면적 본성을 중시하죠. 어떤 행동도 그렇지만 내면적 본성이 제대로 성숙할 수 있느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내 내면이 자유롭게 그러한 것을 어, 이끌어낼 수 있어야 성장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 가정을 수용하고 있는 이 입장이 바로 성숙주의다. 그래서 이 성숙주의적인 이 도덕교육에서는 주로 뭐냐, 선택의 자유, 그리고 자신의 삶의 방향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하는 거죠. 자유롭되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도덕교육에서 강조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남은 건 뭡니까? 우리 구성주의죠. 행동, 성숙, 구성. 그 구성주의에서는 인간을 능동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어, 인지 능력을 갖춘 존재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기체와 이 환경 사이의 이분법을 그대로 수용한다기보다는 변증법적으로 종합하려고 한다는 거죠. 서로 간에 상호 작용하는 그런 변증법적 종합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뭐예요? 본성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어디에, 자기가 살고 있는 세계의 맥락에서 이해하려는, 그래서 만들어서 구조화하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식은 어떻게 돼요? 환경 내에서 경험을 통해 개인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구성되는 것. 경험 들어온 것을 능동적으로 자기가 구성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 강조하잖아요. 이런 입장은 뭐예요? 인지적 단계 개념과 밀접한 관계. 인지적으로 이 단계를 지나서 이 단계를 거치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우리가 이동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어쨌든 후속 단계가 이전 단계보다는 보편적인 의무감에 보다 적절하기 때문에, 더 낫기 때문에,
보편적인 의무감에 적절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위계적인 선호, 그러니까 더 보다 높은 수준의 문제 해결을 선호한다는 거죠.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내 나이가 이 정도 됐으면 더 좀 나아져야지. 더 그 퇴행이라고 하잖아요. 물러서는 것보다는. 그래서 구성주의적인 마인드를 가진 교사들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학생들의 경험, 그리고 그 경험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가, 그 사람에게. 그거를 깨닫도록 도와주는 거죠. 어떤 방향을 막 일방적으로 정해주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학생들과 그 학생들의 둘러싸인 환경, 이 사이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춰줘야 돼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환경도 일정 부분 제공해야 하는. 그러니까 구성주의적 교사의 역할이 오늘날에는 이제 많이 강조되는 편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방관해도 안 되고 개입해도 안 되고. 참 교사라는 직업을 여러분 이제 앞으로 택하시겠지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다. 그 도덕교육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 얼마나 교사라는 직업이 어려운 직업이고, 특히 도덕교사라는 직업은 단순히 이제 우리가 이론만 뭐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이 역할 해라 저 역할 해라 다 모으면은 엄청나죠. 우리 그 각 이론마다. 여러분들은 참 쉽지 않은 직업을 하기 위해서 또 쉽지 않은지 이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여러분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도덕 심리학에 대해서, 그러면 도덕 심리학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이제 한 몇 줄을 계속 얘기하게 될 도덕 심리학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도덕적 또는 비도덕적 행위와 관련된 어떤 요인,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막 왜 저래? 이거잖아요. 그리고 심리적 메커니즘, 그리고 도덕의 발달, 도덕이 어떻게 발달하는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 이런 이제 정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도덕 심리학이 가지고 있는 이제 목표가 뭐냐? 뭘 왜 하는 거냐? 결국 도덕적 인지, 도덕적 정서, 도덕적 행동, 이 세 가지 측면 간의 복잡한 심리적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 이제 당면적인 목표이면서, 한편으로 이제 더 궁극적으로는 뭘까요? 도덕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윤리학적, 교육학적 함의를 도출해내는 것. 다들 사실 여기에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할까요? 1차원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이거죠. 이건 아까 그 연구 자료들을 수집하고 모으는 것에 가깝고요. 이제 여기는 그야말로 우리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얘기들을 이제 풀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도덕 심리학은 결국 도덕 철학과 함께 도덕 교육을 위해 핵심적으로 깔고 가는 학문이라는 거죠. 도덕 교육은 결국 학생들의 도덕적 심리를 이해하는데 기본이고, 이해해서 어떤 방향까지 설정해 주는 것이 결국 이제 도덕 교육이라면, 그걸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제 세 가지 이제 분야라고도 볼 수 있죠. 처음에 이제 도덕 철학의 분야라고 보면, 도덕 철학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데 게 옳은 것이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타당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삶을 왜 추구해야 되느냐를 1차적으로 해명해야 되는 거죠. 그 도덕 심리학자는 그거를 결국 경험적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탐색해내는 거죠. 과학화시키는 거죠. 이제 도덕 철학자의 경우는 인문학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한 거고요. 문제 제기와 기본 방향을 설정해 준다고 하면, 도덕 심리학자는 그것을 경험적으로 뒷받침하면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뭐 이론 틀을 제공해야 하는 거죠. 심리학의 우리 연구 결과를 보면 항상 그거잖아요. 어떤 틀을 만들어서 그걸 적용해서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이 도덕 심리학 안에서 싸움이 나는 게 다 그거잖아요. 저건 너무 비과학적이야. 비합리적이야. 불건전해. 연구 방법이. 왜냐하면 과학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이게 합리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우리는 누구나 다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데 도덕 심리학자는 이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줘야 하고요. 도덕 교육학 교육자는 이제 마무리라고 볼 수 있죠. 도덕 심리학과 도덕 철학의 연구 성과를 종합해서 결국 실천 현장에서 학생들과 부딪히면서 나아갈 수 있는 최선의 길을 탐색해 주는 것. 이게 이제 도덕 교육자고 여러분들의 역할이죠. 도덕 교육학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도덕 교육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의무감을 가지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럼 도덕성, 우리가 이제 도덕 교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도덕성이라는 건 뭐냐 이거죠. 도덕성. 도덕성을 갖춘 인재로 막 예전에 그 초중고 때 기억에 막 남는 거는 교장 선생님들이 막 훈화 말씀하시면 도덕성의 문제 막 얘기하시면서 근데 모르진 않았거든요. 도덕성이라고 하면 우리 착한 사람 돼야 돼 이런 거였거든. 이미지는 나쁜 일 하면 안 되고 어, 어른 잘 공경하고 어, 친구 간에 싸우지 말고 뭐 이런 이제 이미지는 딱 그려지만 도덕성이 뭐냐 이러면 여러분들은 쉽게 결론이 나시나요? 그러니까 이 도덕성을 정의하는 것부터가 도덕 심리학에서 여러 파생되는 그 이론들을 만들어 내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정의 내리냐에 따라 이론과 연구 방향이 많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도덕성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옳은 일, 그른 일. 그래서 또 선한 것, 악한 것. 뭐야,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야. 막 철학자들은 이거 가지고 어? 막 얘기하잖아요. 뭐 악의 결여다, 선의 결여다, 악은. 그렇죠? 그리고 세상에는 악이라는 실체도 있고 선이라는 실체도 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선을 결국엔 이겨낼 거다. 뭐 이런 방식의 설명이 필요한데 그거야 추상적인 거 당장의 현상적으로 선악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떻게 할까? 학생들이 이 학생이 저 학생을 막 괴롭히고 때리고 하는데 어떻게 이거를 이 학생에게 행동을 올바르게 가져가게 할 거냐? 음. 예전처럼 체벌을 가하고 뭐 어, 부모님 모시게 해서 망신을 주고 이래야 되는 거냐? 아니잖아요. 우리 이제 시대가 바뀌었고 뭔가 이제 이론과 실제가 결합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자꾸 개발해 내고 있는 거죠. 완벽하진 않지만 도덕성이라는 거 오래전부터 격렬한 논쟁거리가 됐죠. 근데 다양한 해석도 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도덕성을 뭐 한마디로 만들자고 하면은 글자 그대로 도덕적인 성향이죠.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성향인데 근데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걸 어떻게 또 설명하냐 이거죠. 내면적으로 우리는 도덕적이야. 맹자 스타일이잖아요. 선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럼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순자의 질문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도덕성을 갖추고 있다?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자각하면 돼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는 설명해서는 안 되죠. 행위를 온전히 보장할 수는 없어요. 그 도덕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음, 그거 가지고 이제 앞으로 설명들이 많이 있는 거죠. 도덕성이라는 건 사회적이고 대인관계적인 것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정신 내부 기제에 지배되는 자발적인 활동으로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도덕성을 정의하는 여러 가지 이제 또 차이들이 존재해요. 또 한편 행동사고 정서의 상호작용을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다면적 현상으로 또 볼 수 있다는 거죠. 구성주의에서 그렇게 보자면. 그러니까 이 도덕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매 학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차이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어떠한 측면의 기능을 더 중시해서 접근하느냐?
인간의 본질은 뭐냐를 보는 거죠, 결국. 철학적으로 보자면 인간의 본질은 정서냐 아니면 행동이냐 어? 아니면 인지냐 어느 쪽에 두느냐에 따라서 각각 다른 측면의 인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정신분석 접근에서는 정서, 색깔 편지 써볼까요? 음. 행동주의 및 사회학습 접근은 행동, 인지발달 접근은 인지,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인위적인 이런 삼분법을 만들어내기도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다양한 측면들이 있고요. 이렇게 세 가지 측면들이 있고 독립적으로 개별적으로도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암시하기도 해요. 그러면서도 또 뭐예요? 이것만 너무 강조를 하다 보면 각각의 강조점들이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작용하는 서로에게 이제 복잡하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행동과 감정과 사고가 서로 연관될 수밖에 그게 인간인데 어느 한쪽만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계속 지금 역사가 이 발달 연구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서로 구분되어서 만약에 연결된다면 도덕성의 개념은 그 본질로부터 우리에게 멀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다 함께 고려해서 연구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 그리고 그 중에서 인간의 발달이라는 거죠. 그러한 발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도덕교육,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도덕교육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를 위해서 이러한 연구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그러면 프로이트부터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했죠?